제가 직전 시간에는 독일은 외환보유고 쌓기와 동등한 작업을 유로화 체제가 대신 해주고 있다. 그래서 독일은 무위지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지만 하는 그런 무위지위의 조작을 하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유로화 체제의 근본 문제지만 독일이 무조건 이득을 본다는 이 부분에 방점을 찍고자 합니다. 유로화 체제의 근본 문제는요, 독일은 무조건 이득이고 그리스는 무조건 손해.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화해서 말할 때 유로달러 환율은 뭐죠? 유로존이 지금 17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죠. 17개 국가. 그러면 유로화를 공통의 화폐로 단일 통화를 쓰고 있는 그 19개 국가로 이루어진 유로존 주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달러화가 외국 돈이죠. 그러면 1달러가 몇 유로냐? 이런 그 금액이 유로-달러 환율이죠. 유로 퍼 달러 환율. 1달러당 몇 유로냐? 0.9 유로냐, 1.0 유로냐, 1.3 유로냐 하는 그 환율이죠. 이런 유로-달러 환율은 그냥 결정되나요? 그냥 결정될까요? 아니죠. 이렇게 결정됩니다. 단순화해서 말하면요, 유로존 회원국 19개 회원국들 전체의 대미국 수출총액과 19개 회원국 전체의 대미국 수입총액 양자를 균등화시킨 수로 결정됩니다. 단순화해서 말할 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결정되는 그 환율 수준은 19개국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이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유로달러 환율은 유로존 회원국들 전체의 대미국 수출총액과 그들의 대미국 수입총액을 균등화시킨 수준으로 결정되고, 그렇게 결정된 환율 수준은 19개국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 그래프에서 이 세로축은 유로달러 환율입니다. 유로존 주민들 입장에서 본 외국 돈이 달러의 값이 몇 유로냐, 이거를 측정해주는 축이죠. 네. 그 다음 가로축이 달러의 양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붉은 선은 뭐냐면 제가 시그마 XI라고 했죠. XI는 I국의 수출액입니다. 그러면 시그마 XI는 I 이퀄 1부터 19까지 19개국 전체의 대미국 수출총액입니다. 수출총액.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늘어나는 거 똑같습니다. 제가 아주 첫 시간, 둘째 시간쯤에 말씀드렸던 그 외환수급 결정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수출총액이죠. 그 다음, 시그마 MI는 I국의 수입액이죠. I국의 대미 수입액을 시그마 I 이퀄 1부터 19까지 한 거니까 이것은 그 유로존 19개국 전체의 미국에 대한 수입총액입니다.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총액이죠. 수입총액입니다. 이렇게 되죠. 수입은 환율이 낮아지면 수입은 늘어나죠. 그러니까 환율은 이 붉은 선 교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로 달러 환율은 이 두 그래프가 두 선분이 교점을 이루는 이 지점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교점에 해당하는 유로 달러 환율이 1.00 유로라고 칩시다. 1.00 유로. 1달러 이퀄 1.00 유로입니다. 이 환율 수준은 19개국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독일에게도 적용되고 그리스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환율 수준에서 수출 경쟁력이 높은 독일은 무조건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보게 됩니다. 수출 경쟁력이 높은 독일의 수출과 대미국 수출 곡선과 대미국 수입 곡선이거든요. 그러면 수출 경쟁력이 높을 때는 이 그래프의 교점이 아래로 내려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0 유로에서 수출 경쟁력 높은 독일은 미국하고 상대로 수출을 이만큼 하고 수입을 이만큼 하니까 이만큼 경상수지 대미국 흑자를 보게 됩니다.
늘. 반면에 수출 경쟁력이 낮은 그리스는 어떻게 될까요? 늘 적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는 수출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이 수출 수입 커브의 교점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수출 경쟁력이 낮다는 뜻이에요. 낮아요. 네, 낮아서 그러면 그리스의 경우에는 항상 환율을 그리스 국민 입장에서도 환율은 달러 값은 1유로거든요. 그 1유로 하에서 그리스는 반드시 적자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유로화 체제의 근본 문제점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유로화 체제가 아니었다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독일의 마르크화가 되겠죠. 독일의 마르크화. 그러면은 독일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상태라고 그러면은 수출을 이만큼 하고 수입을 이만큼 해서 교점이 여기서 형성돼서 독일 국민 입장에서 환율은 0.80, 1달러당 0.80 마르크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독일은 수출입이 균형이 되고요. 그리스의 경우에는 이게 수출이고 이게 수입이니까 자본 유출입 요인 고려하지 않을 때 환율은 여기서 결정되죠. 그러면 1.20 드라크마가 되는 겁니다. 1.20 드라크마.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 수출 수입 곡선에 의거해서 그러면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환율이 올라져서 1.20 드라크마로 올라져가지고 수출입 균형을 이루고 독일은 0.80 마르크가 돼가지고 수출 수입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의 이익이나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로화 체제에서는 환율은 이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결정되죠. 이렇게 결정되니까 이 결정된 환율은 모든 나라에 공통으로 적용되니까 독일은 항상 흑자, 그리스는 항상 적자를 보게 됩니다. 네. 그림 잘 보십시오. 자, 이 얘기입니다. 그 환율 수준에서 수출 경쟁력이 높은 독일은 항상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누립니다. 항상 대미 경상수지 흑자니까 흑자분만큼 달러화가 독일로 계속 유입이 되겠죠. 그죠? 유입이 됩니다. 달러화가 유입되고. 경쟁력이 낮은 그리스는 항상 적자를 보죠. 경상수지 적자를 보게 되니까 그만큼 달러가 계속 유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관계에서 그렇지만 양국 사이에서 독일과 그리스 양국 사이에서는 똑같은 환율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정환율이 적용되는 셈이에요. 제가 이전 시간에 고정환율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고정환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고정환율 하에서 환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독일은 경쟁력이 높으니까 항상 흑자를 봐요. 그리스하고 상대해서. 그러니까 유로화가 독일로 유입됩니다. 그리스는 항상 적자를 보니까 독일하고 관계해서 항상 적자를 보니까 유로화가 또 유출됩니다. 그리스에서는 유출되고 독일로는 유입됩니다. 그러면 독일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관계에서도 달러화가 유입되고 또 그리스하고 관계에서는 또 유로화가 유입됩니다. 이래저래 이제 돈이 막 들어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리스 입장에서는 유로화도 빠져나가고 달러화도 빠져나가는 거죠. 이래저래 이제 말하자면 통화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됩니다. 자, 기존 경제학자들 중에는요, 이 부분을 놓고서 다음과 같이 인식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독일의 경우에는 경상수지 흑자분만큼 고정 환율제도 하에서처럼 경상수지 흑자가 생길 때는 그게 전부 와가지고 장외화 통화로 바뀌잖아요. 그죠? 네. 장외화 통화로 바뀌니까 본원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죠. 본원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본원 통화량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서 통화량이 증가하겠죠. 그럼 통화량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는 통화량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물가가 경제학의 일반적인 논의에 따르면 물가가 상승하죠. 그럼 물가가 상승하면 원래 있었던 가격 경쟁력이 이제 소멸될 거 아니겠어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독일의 물가가 올라가니까 수출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 소멸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경상수지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 기존 경제학자들의 인식입니다. 이렇게 될 거다. 또 기존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인식합니다. 반대로 이제 그리스의 경우에는 경상수지 적자분만큼 본원 통화량이 감소하겠죠. 계속 빠져나가니까 감소합니다. 그에 따라서 통화량이 감소합니다. 통화량이 감소하면 국내 물가가 하락하겠죠. 하락하니까
그 가격 경쟁력이 회복되잖아요. 그리스의 물가가 싸지고 그리스 물건의 가격이 싸지니까 다시 수출을 잘할 수 있어서 그 경상수지는 결국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유로화 체제는 그냥 두게 되면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잘 굴러가게 된다.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 방식이 가격 정화 플로우 메커니즘입니다. 프라이스 스피시가 정화라는 거거든요. 옛날에 근본이제도 할 때 정화, 제대로 된 통화, 바른 통화는 금화였죠. 아무튼 그 이름을 그때 당시에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가격 정화 플로우, 가격과 정화 플로우, 금의 흐름, 정화의 흐름 메커니즘이죠. 가격 정화 플로우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실제로는 이런 과정이 진행됩니다. 달러나 유로화가 부족해진 그리스의 정부나 금융기관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에선 계속 달러하고 유로화가 빠져나가니까 지금 돈이 부족합니다. 달러화도 부족하고 유로화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그리스하고 독일하고 바로 붙어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게 되면 옆에 독일을 보게 되니까 독일은 계속해서 달러하고 유로화가 막 쌓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의 정부나 금융기관이 독일 측에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빌려오게 됩니다. 독일이 빌려주게 됩니다. 그죠? 그렇겠죠? 그럼 이렇게 독일로부터 그리스로 자본 이동이 일어남에 따라서요. 독일의 경우에는 늘어날 뻔했던 본원화폐 총액이 종전대로 유지됩니다. 기존 경제용어로 쓰게 되면 늘어날 뻔했던 본원 통화량이 종전대로 유지되고 그리스의 경우에는 줄어들 뻔했던 본원 통화량이 본원화폐 총액이 또 역시 종전대로 유지됩니다. 뭐에 의해서? 독일로부터 그리스로 돈이 이동하잖아요. 자본이 이동하잖아요. 이동해서 부족했는데 독일이 채워주는 거죠. 독일은 넘쳤는데 그리스가 빌려가지고 온 덕에 해소시킨 거죠. 그러니까 양국에서 공이 쉽게 말하면 통화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자본 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양국에서 공이 통화량, 제 개념으로는 통화량보다 중요한 게 유동산 총액이죠. 제 예전 강의를 안 드신 분들은 그냥 통화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화량 그대로, 물가 그대로, 수출 그대로, 수입 그대로의 상태가 지속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흑자 균형과 그리스의 적자 균형이라는 불균형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림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요. 지금 독일에서는 대인 흑자가 생겼습니다. 미국하고 관계에서도 흑자, 그리스하고 관계에서 흑자가 생겼습니다. 흑자가 생기니까 그 달러와 유로화가 막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원래대로였다면 달러화나 유로화가 이렇게 계속 들어오게 되니까 본원통화에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는 유로화 쓰는 나라니까 유로화가 자꾸 들어오니까 유로화 양이 많아지고 또 달러화 가진 사람이 유로화로 바꿀 테니까 유로화로 바꿀 테니까 그 달러가 유로화로 바뀌면서 또 유로화가 늘어나서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물가가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물가가 오르기 전에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금리가 먼저 떨어집니다. 여러분 가격 변수들 중에 예컨대 부동산 가격, 집값 이러면 이거는 막 그때 수급에 따라서 막 이렇게 초 단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굼뜨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거의 안 움직이다가 움직이는 반면에 주가나 금리 같은 경우는 그때 수급 상황에 따라서 바로바로 움직입니다. 초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런 흑자에 의해서 유동산 총액이나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금리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려고 합니다. 자, 이제 반대로 그리스를 볼까요? 그리스는 이만큼 적자가 생기면서 달러하고 유로화가 빠져나가니까 쉽게 말하면 통화량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통화량이 부족하니까 자금 시장에서도 자금 공급이 준다는 얘기죠. 다 저쪽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러면 그리스의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독일의 금융기관이나 금융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독일은 지금 금리가 내려가려고 그러고 저기는 올라가니까 그러면 당연히 싼 데서보다 비싼 데서 굴리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리스 쪽으로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빌려주게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물가가 움직이기 전에 그리스 같은 경우도 물가가 떨어지기 전에 금리가 먼저 올라가고 여기는 물가가 올라가기 전에 금리가 먼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금리 작용에 의해서 그 금리를 보고 자금이 쫙 이동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만큼의 자금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예컨대 그리스가 국채를 발행한다 그러면 독일의 금융기관이나 독일의 투자자들이 그 국채를 발행한 국채를 매입해 주는 거고, 그리스의 경제주체가 돈 빌리겠다고 이쪽에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넘치는 이 부분이 통화량 증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본 이동의 증가로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해소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만큼 이로 넘어가면서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 입장에서도 한 번 더 설명드리면 그리스 입장에서도 원래 계속 부족해지는데 달러하고 유로화가 부족해지는데 마침 독일이 빌려주겠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빌려가는 겁니다. 빌려가는 거죠. 예. 빌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리스 입장에서는 줄어들 뻔했던 통화량 그대로, 독일 입장에서는 늘어날 뻔했던 통화량 그대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잖아요. 더 바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율 수준 하에서 이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 물가보다 금리가 먼저 움직였고, 금리가 움직여갖고 통화량 문제가 해소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흑자 균형이에요. 독일 입장에서는 흑자 균형이고요. 그리스 입장에서는 적자 균형이에요. 적자 균형. 그러니까 묘하게 표현이 재밌죠.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는 의미에서 균형이에요. 흑자 균형이에요. 이 적자가 계속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적자 균형입니다. 흑자 균형과 적자 균형이라는 불균형이, 임밸런스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이 상태에서는 통화량 그대로, 물가 그대로, 수출 그대로, 수입 그대로입니다. 통화량 그대로, 물가 그대로, 수출 그대로, 수입 그대로 상태로 이 묘한 균형적 불균형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비밀입니다. 그럼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까요? 자, 봅시다. 그러니까 기존 경제학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본원 통화량이 증가해서 통화량이 증가하면 국내 물가가 상승한다 그러는데 물가가 움직인 속도보다 금리가 움직인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기 전에 이미 금리가 움직여가지고 자본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이게 기존 경제학하고 배선의 경제학하고의 차이점입니다. 건방지게 말씀드리면요, 그게 실력의 차이고 그게 내공의 차이인 겁니다. 네, 그냥 농담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자, 바로 이거죠. 실제로는 달러나 유로화가 부족해진 그리스 정부나 금융기관이 그것이 넘쳐있는 독일 측에 손을 내밀어 그것을 빌려오게 되죠. 그래서 독일로부터 그리스로 자본 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는 늘어날 뻔했던 통화량이 종전대로 유지되고, 그리스의 경우에는 줄어들 뻔했던 통화량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물가가 움직이지 않죠. 물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양쪽에서 공이 통화량 그대로, 기존 경제학식으로 설명하게 되면, 기존 경제학 용어대로 설명하게 되면 통화량 그대로, 물가 그대로, 수출 그대로, 수입 그대로의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기존 경제학적인 본 방식하고 다르죠.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의 흑자 균형, 독일은 흑자 상태에서 균형이 유지돼요. 그리스는 또 적자 상태에서 나름대로 그 나라에서는 균형이 일어나요. 두 나라 사이는 뭔가 임밸런스죠. 이 불균형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장기간이라고 그랬는데요.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겠죠. 이런 이유로. 자, 독일의 경우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죠. 맞죠? 그 다음에 그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된다는 얘기는 수출이 그만큼 잘 된다는 얘기니까 고성장도 가능해지죠. 그 다음에 그 흑자 덕에 대외 채권이 누적되잖아요. 아까 그리스의 돈 계속 빌려주니까 그 대외 채권이 늘어나는 거죠. 대외 채권이. 그러니까 유로존 내에서 대외 채권이 늘어나서 자산가로서의 지위를 점점 더 많이 구가할 수 있는 거죠. 자산가가 되는 거예요. 자산가. 독일은 이렇게 삼중으로 이득을 봅니다. 반대로 그리스는 어떻게 하죠? 반대로 그리스는 제가 썼는데, 이거 제가 지운 것 같네요. 아니, 이거다. 자,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독일은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독일은 유로존의 맹주로서의 지위를 강화시킬 수 있고 중국 전국시대의 진나라, 제가 이전시간에 설명드렸죠. 진나라처럼 주변국을 압도해 갈 수 있게 됩니다. 진나라가 이제 세력이 커졌습니다. 목공 때 한번 점프를 했고, 그 다음에 효공 때 상항을 써서, 상항을 기용해서 이제 진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장의 연횡책을 쓴 장이 기용하고, 원교 근공책을 쓴 범수를 기용하면서 진나라가 이제 점점 커졌습니다. 점점 커지니까 주변국들이 진나라에 아첨한다고 자기의 땅을 띄워서, 야, 우리가 땅 줄 테니까 좀 친하게 지내자 이러면서 또 땅을 바쳐요. 그러니까 진나라는 이중으로 넓어져. 더블로 넓어지고요. 주변 나라들은 점점 작아져. 또 진나라 입장에 연횡책이 그거잖아요. 원래는 합종책은 그 진나라보다 작아진 육국이 세로로 세로로 합쳐가지고서 진나라에 맞서야 되는데, 소진의 합종책이죠. 그런데 이제 장의가 그 진나라에 기용되면서 육국의 그 군주들을 만나가지고서, 야, 그러지 말고 니네 거기 이탈해갖고, 너만 이탈하면 우리하고 손잡아갖고, 제 나라, 저쪽, 응? 이 나라를 쳐가지고 뺏는 땅을 너희라고 나눠 갖자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나라 영토는 커져.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쪽 나라 가서, 야, 우리끼리 합쳐가지고, 얘 나라 땅을 뺏은 다음에 너네끼리 나눠 갖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나눠 갖자. 그렇게 하니까 또 진나라는 또 땅이 이쪽에 또 커져. 진나라는 계속 커지고요. 이러면서 그 진나라가 돌아가면서 연횡을 하거든요. 횡으로 이제 연합해가지고 이쪽 나라하고 횡으로 연합해갖고 다른 나라를 같이 쳐서 땅은 조금씩 나눠 먹어. 7대3으로 나누겠죠. 일단 자기가 7 갖고 이쪽을 3을 주긴 주는 거야. 그런데 한참 돌다 보면 이번에는 이 나라가 이제 그 진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연횡해갖고 바로 이 나라를 이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땅을 또 70%를 뺏어가요. 이렇게 되니까 진나라는 점점 커지고 다른 나라들은 점점 작아지면서 아예 그냥 그 모든 균형이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중국 시대의 진나라가 주변국을 점점 압도해 가다가 결국은 통일했죠. 이런 중국 전국 시대의 진나라처럼 독일은 주변국을 압도해 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유로존의 맹주가 누굽니까? 처음부터 맹주 아니었어요? 지금 유로존의 맹주는 누가 보더라도 독일이거든요. 유로존의 중요한 의사결정, 22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사실 독일의 입김이 작용합니다. 그 결정에. 그래서 독일은 유로존의 맹주로서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강화되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유로화 체제의 최대 수혜국은 어느 나라? 독일입니다. 유로화 체제의 최대 수혜국은 독일입니다.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계속 강성해지는 거예요. 반면 이제 그리스 얘기가 나와야죠. 네, 반면에 그리스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수지 적자 지속되죠. 경상수지가 적자 된다는 얘기는 수출은 많이 안 되고 수입은 많이 되는 거니까 수입이 많아가지고 경상수지가 적자 보는 만큼 저성장이 불가피해지죠. 아까 독일에 손 내밀어가지고 계속 빌려오잖아요. 국채 찍어서 독일이 인수해 주니까 또 외채 늘어나고 어쨌거나 또 그리스의 어떤 금융기관이나 경제주체들이 독일로부터 빌리고 독일로부터만 빌리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다 빌리는 거죠. 빌리다 보니까 뭐가 누적됩니까? 외채가 누적됩니다. 유서 깊은 도시 아테네 한복판에서 외채의 바벨탑이 한층 한층 높아지는 겁니다. 이 바벨탑은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신의 노여움을 받아가지고 무너지게 되잖아요. 외채의 바벨탑의 탑도 결국은 무너집니다. 목에 차게 되면 신의 노여움이 없더라도 외채의 바벨탑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당의 조치가 없는 한 결국 그리스는 외채의 바벨탑이 무너진 시점에 디폴트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2010년대 유럽 재정위기, 2011년에 본격화되었던 유럽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겁니다. 이런 나라들이 그리스 말고도 이제 몇 나라가 더 있었죠. 대표적인 나라가 그리스였죠. 네, 제가 그려드린 바로 이 그림이 유로화 체제의 근본 문제를 설명해 주고 있고,
그다음 독일 입장에서는 어차피 독일은 흑자가 쌓이고 성장도 많이 하고 자산가가 되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버틸 수 있어요. 그리스는 외채라는 게 계속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막히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 디폴트 사태를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직전 시간에 이 말씀드렸죠. 독일은 유로화 체제 뒤에 숨어 있는 아주 전형적인 고환율 정책 국가다. 독일은 무위지위 안 하지만 하는 조작을 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바로 이겁니다. 독일은 숨겨진 자동적인 고환율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유로화 체제가요, 외환보유고 쌓기와 같은 고환율 유도를 하기 위한 작업을 이 체제가 해주는 거예요. 독일은 그러니까 이 유로화 체제의 최대 수혜국이 되면서 쉽게 말하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득을 보는 겁니다.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체제에서는 계속 또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고환율의 효용을 계속 누리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강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